홍길동 전을 쓰신 바로 분이 허균 선생이라고 바로 강릉시 초당동에서 태어났고 아직까지도 그 생가가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홍길동이가 장성 사람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전설적으로 이 장성에는 쭉 내려왔습니다. 그 증거로서는 길동샘이라는 거죠. 요즘 들어 고전 소설에 나오는 인물을 이용해서 지역의 상징물로 삼으려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백령도에서는 심청전의 배경이라고 해서 심청각을 세웠고요. 남원군 성산리에서는 예전에 흥부와 유사한 사람이 살았다고 해서 흥부공원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강릉과 장성 두 지역에서는 홍길동을 지역의 상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릉과 장성 두 지역에서 상징으로 삼으려고 하는 홍길동은 흥부나 심청이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홍길동은 도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적을 한 곳도 아닌 두 곳에서 지역의 상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는 홍길동전을 쓴 허균의 고향이 강릉이기 때문에 홍길동을 지역의 상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홍길동 마스코트까지 현상 공모를 해놨고 이달 말에 홍길동 축제까지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 장성에서는 홍길동이 조선시대 장성에서 살았던 실존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 두 지역의 논쟁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홍길동이 조선시대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 홍길동.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전라남도 장성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전남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남양 홍씨 집성촌이었던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실존인물 홍길동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어른들의 시어머니께서 그러고 허접디다. 홍길동이 터가 저가 기다고 그러고는 또 저가 시암이다고 이 샘물을 그 시방인 게 저렇게 시암들 다 파놓고 먹고 살지. 그때는 그 샘물 먹고 살았죠. 우리 두 집 식구가. 주민들 사이에 홍길동 생가터라고 알려져 있던 이곳엔 얼마 전에 홍길동 생가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졌다. 생가터엔 집터였음을 짐작케 하는 축대가 남아있고 주위는 대나무로 둘러싸여 있다. 이 둘레를 전부 전죽으로 심어서 울타리같이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런데 그 전죽은 홍길동이네가 그 적이 침입을 할 때 침입하기가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심었고, 또 하나는 유사시에 얼름 그 대나무를 비워서 화살로 사용을 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전죽을 심은 것이다. 그런 전설도 지어내고 그렇습니다. 집터 아래엔 10년 전까지만 해도 주민들의 식수 역할을 했던 길동샘이 있다. 이렇게 장성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를 학계에 처음 보고한 사람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소의 설성경 교수다. 설 교수에 의하면 해동 이적에 홍길동은 홍일동의 동생으로 장성 아차곡에 살았다고 기록돼 있다. 홍일동은 세조 때 호조 참판까지 지낸 인물로 조선 역사상 대식가로 유명하다. 그가 한 끼로 찐닭 2마리와 국수 3주발 등 무려 8종류의 음식을 먹었다는 기록이 성종 때 서거정에 쓴 필원잡기에 남아있다. 우리나라 유명 인물들을 성시빌로 모아놓은 만성대등보에 의하면 대식가 홍일동과 도술로 유명한 서자 홍길동은 태종 때 경성 절제사를 지냈던 홍상직의 아들이다. 나온 족보, 만성대등보와 같은 족보, 그 다음에 해동이적에서 얘기하는 홍길동의 출생지는 장성 아치실이다 하는 것, 또 장성 지방이 지금 전하는 몇몇 가지 전설들이 하나로 합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홍길동은 장성 아치실에서 출생한 남양홍씨 홍상직의 아들로 판정을 해도 무난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한 지방신문에서는 실존인물 홍길동에 대한 기획 기사를 실었고, 이에 대해
홍상직의 후손인 남양 홍씨 종친읍에서는 환영의 광고를 실었다. 그럼 남양 홍씨 족보에선 홍길동에 대해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족보엔 홍상직의 아들로 홍일동만 있을 뿐 홍길동은 기록돼 있지 않다. 이조 때는 사실은 사대부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 사회 조직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서자라고 하면은 별로 우리 족보에 서자명을 잘 올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길자동자 하나가 빠졌지 않냐. 최근엔 홍길동의 할아버지 묘가 장성 북이민에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남양 홍씨 종친회에서는 전문가들의 고증을 통해 사실이 확인되면 조상의 묘로 모실 계획이다. 장성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와 기록, 그리고 연세대학교 설성경 교수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실존인물 홍길동은 태종 때 경성 절제사를 지냈던 홍상직의 서자로서 전남 장성 아치실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 홍길동전의 내용과 같이 실존인물 홍길동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서자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존인물 홍길동이 실록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궁금한데, 윤소희 씨, 네. 실록에 홍길동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겠어요? 네. 연산군 6년 10월 22일 기록에 강도 홍길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영의정 한치영과 좌의정 성준, 그리고 우의정 이극형이 강도 홍길동을 잡았다는 사실을 임금께 아뢰며 아주 기뻐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강도 홍길동을 잡았다 하니 기쁨을 견딜 수 없습니다. 청컨대 이 시기에 그 무리들을 다 잡도록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도 홍길동을 잡았다 하니 기쁨을 견딜 수가 없다. 아니, 나라에서 제일 큰 어른들인 삼정승이 일개 강도를 잡았다고 해서 저렇게 기뻐했다면 당시 홍길동이 조정에서 상당히 골칫거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존인물 홍길동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도적으로 활동을 했는지 실록을 통해서 홍길동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실록에 남아있는 홍길동에 대한 기록은 모두 10여 건으로 홍길동을 강도, 도둑의 괴수로 표현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홍길동은 옥정자에 홍대 차림을 하고 당상반 행세를 하며 대낮에도 무기를 가지고 관할을 마음대로 드나들었으며 충청도 지역에서는 홍길동이 잡히고 14년이 지난 뒤에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농민들이 많아 세금을 제대로 걷어들이지 못했고 중종 25년엔 순석이라는 규모가 큰 도적단을 홍길동의 예에 따라 의금부에서 다루었다는 기록이 있다. 의금부에서 다뤘다는 것은 국사범을 의미하는 것이고 삼정승이 함께 얘기했다 할 때는 그 사건 자체의 규모가 그렇게 작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그 이후 기록이지만은 충청도 일대가 상당히 그 홍길동 사건 이후로 민심이 안정이 안 되고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걸 보면은 규모가 상당한 규모가 아니었겠느냐. 그럼 홍길동은 충청도 어느 곳에서 활동을 했을까? 충남 공주시에 있는 무성산에는 홍길동 산성이라 불리는 성이 있다. 거기에 저 성이 한 4km 정도 둘레로 쌓아진 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어디에서 보던가 전략적으로 쌓은 것 같다고 그런 얘기만 들었지,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누가 그 성을 쌓았다고 그래요? 쌓은 건 홍길동이 애가 쌓았다고 우리네가 아마 듣는 얘기는 그렇게 들었지요. 실제 무성산 613m 정상에는 상당한 규모의 성터가 남아있다. 동서로 60m, 남북으로는 170m에 달하는 규모로서 산 정상을 둘러싸고 있는데 아주 정교하게 쌓았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산성 중에 또 어떤 다른 게 뭐 있어요? 글쎄 이제 그 말발작, 말굽이라는 발작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고. 그 말굽이라는 게 어떤 말굽인데요? 그치, 저 바위에
말국처럼 그 자국이 있어요. 근데 그게 홍길동하고 어떻게 관련돼요? 글쎄 그 뭐 홍길동이가 말을 타고 다녔다니까 그 발작이 그 구 자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게. 그리고요. 그 이제 요놈 뭐 이제 홍길동이가 공부하던 굴이라고 하는데 그 굴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숲이 우거지니까 분간도 할 수가 없고. 말발자국과 홍길동 굴은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하지만 지금도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은 홍길동이 충청도에서 활동했다는 실록의 기록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록을 통해서 본 홍길동은 충청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던 대규모 도적단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들은 대낮에도 관아에 들어가 도적 행위를 했으며 지방 수령들은 그러한 홍길동을 두려워했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당시 홍길동의 세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홍길동이 활동하던 시대가 대체 어떤 시대였길래 이렇게 홍길동과 같이 위세가 큰 도적단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홍길동이 활동하던 시대는 연산군이 왕위에 있을 때였습니다. 연산군 시대 하면 우리는 술과 여자로 얼룩졌던 폭군의 시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이 폭군으로 기억되는 것은 단순히 술과 여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유흥을 위해서라면 농민들의 삶의 터전까지도 빼앗았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연산군 일기에 여러 차례 나오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사회상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게냐? 약초를 캐고 있는데쇼. 이자에 팔을 한번 걷어보도록 해라. 예. 없사옵니다. 그래? 그럼 몸을 한번 수색해 보도록 해라. 예. 아니 왜 이러시는 겁니까요? 없는데쇼. 팔에 빨간 줄을 두르지도 않고 통행증도 없이 이곳에 들어왔단 말이냐? 당장 그자를 끌고 가도록 해라. 예. 아니 도대체 왜들 이러시는 겁니까요? 나으리. 이곳이 금표 지역인 줄 몰랐단 말이냐? 빨리 그자를 끌고 가라는데 뭐 하고 있는 게야? 나으리. 금표 지역. 그것은 원래 군사 훈련하거나 임금이 사냥을 할 때만 일시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을 막던 곳이다. 그러나 연산군 시대 금표 지역엔 다른 의미가 있었다. 얼마 전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에서는 연산군 시대에 세워진 금표비가 발견됐다. 금표비 앞면엔 금표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기회 제서율에 의해 능지처참한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이 기회제서율이라는 것은 본래는 외교 문서를 훼손하거나 어떤 그 문서 같은 것을 방치하거나 없어질 경우에 처벌하는 법률이었는데, 이것이 연산군 시대에 들어오면은 이 금표 내에 들어온 사람, 침입한 사람을 아주 가혹하게 처벌하는 법적 근거로 바로 이 기회제서율이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대의 기회제서율과 비해서는 굉장히 처벌이 가혹하고 그다음에 잔인하게 했다는 것이 이 기회제서율로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실록에서 금표 지역에 들어간 자를 처벌한 예를 보면 참형에 처하고 삼족을 멸했으며, 금표 지역에 들어간 자가 노비면 그 주인까지도 가두었다. 그렇다면 금표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 연산군은 1000명의 궁녀를 데리고 금표 지역으로 놀이를 나가 길가에서 간음을 했고, 경치가 좋은 곳이면 어느 곳이든 금표 지역으로 만들어 화려한 궁을 지었다. 이렇게 연산군은 단지 자신의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금표 지역을 이용했다. 금표 지역의 범위는 연산군 초기만 해도 도성에서 심리 지역이었다. 그러던 것이 점차 그 범위가 늘어나 연산군 10년엔 도성에서 3, 40리까지 늘어났고, 연산군 말기인 12년엔 도성에서 백리 지역과 서쪽으로는 인천 지역까지 넓어졌다. 이렇게 금표 지역이 확대되면서 그 폐해도 막심했다. 첫 번째 피해는
그 백리 안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모두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고향, 터전을 잃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 황폐화되는 것인데 대표적인 예로 이 고양 지역, 이 고양시 지역은 혁파입니다. 없어집니다. 역사의 4년 동안 우리 고향이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관아도 없고 사람도 없고 특히 이곳은 연산군에게는 할아버지가 되는 왕릉이 이곳에 있습니다. 서운릉에 있는데 그 왕릉조차도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당시 금표로 인한 폐해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금표성을 쌓는 데 불려나가 굶주리거나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 백성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고 부역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결국 금표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를 하거나 젊은이들은 모여서 떼도둑이 됐다. 쾌락만을 쫓던 연산군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은 날로 어려워져 갔던 것이다. 네, 이렇게 연산군은 단지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농민들의 토지와 집을 빼앗고 부역을 강요했습니다. 이렇게 홍길동이 활동하던 연산군 시대는 자연재해도 끊이질 않아서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졌고 살기가 어려워진 농민들은 결국 유민이 되어 떠돌고 일부는 산속으로 들어가 도적이 됐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두고 도적이 발생하지 않는 날이 없다라고 실록에 기록을 할 정도입니다. 연산군 시대는 농민을 도적으로 내모는 시대였습니다. 홍길동은 그런 도적들 중에서 가장 그 위세가 컸던 도적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실록에 남아있는 홍길동에 관한 기록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당상관 엄귀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윤소희 씨, 네. 그 홍길동과 관련해서 당상관 엄귀손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실록에 남아있는 홍길동에 관한 기록은 모두 10건인데요. 그 당시 엄귀손에 대한 기록을 보면 홍길동보다 많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홍길동보다도 많은 기록이 남아있다고요? 네. 홍길동과 그 엄귀손이라는 사람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 당상관 엄귀손에 대한 기록 중 하나를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연산군 6년 11월 28일 기록을 보면요. 엄귀손은 홍길동의 와주인데 어떻게 그런 당상의 자리에 올랐느냐고 임금이 삼정승에게 묻자 삼정승은 엄귀손은 무공이 있어서 당상관이 되었다고 대답합니다. 홍길동의 와주라면 도둑의 우두머리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당상관 엄귀손이 홍길동과 결탁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당상관이라면 조선시대 상당히 높은 관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당상관 엄귀손이 왜 홍길동과 결탁을 한 것일까요? 우선 당상관이란 관직이 어느 정도의 직위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궁중 행사가 치러지게 되면은 관리들은 몇 품이냐에 따라서 이 서는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그 서는 위치를 정해놓은 것이 바로 제 옆에 있는 품계석인데요. 제일 높은 벼슬인 정일품은 맨 앞에 서게 되고요. 그 낮은 벼슬들은 점차 뒤로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상관은 이 중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이 될까요? 조선시대의 관제로는 무관 18품계, 문관 18품계 모두 다 36품계를 갖고 있습니다. 경국대전에 보면은 당상관이라 하면은 정상품까지 장상관을 보면서 통정대부 절충장군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경국대전을 통해서 당상관의 직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1품은 삼정승으로 지금의 총리급에 해당이 되고요. 2품은 판서와 참판으로 지금의 장차관급입니다. 그리고 3품은 중앙 각 기관의 기관장입니다. 이렇게 당시 최고급 관리직이었던 당상관은 그 대우나 복식이 당하관과는 달랐습니다. 옷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당상관이 되면은 옷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당상관의 그 관복은요, 평상진무시에 입는 상복에서도 그 색을 홍색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하관은 청색이고요. 네.
색깔로도 구분이 되고 또 네. 다른 거는 또 다른 구분이 거는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그 흉배라고 하는 그 계급을 표시하는 하나의 계급장이라고 할까요? 흉배가 있는데 문관 당상관은 쌍하 흉배고 네. 무관 당상관은 쌍호 흉배고 그리고 당화관들은 그 호랑이나 학이 한 마리씩입니다.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죠. 이 장식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관자가 그 복식의 부속품을 굉장히 등급을 높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금관자나 옥관자 이런 거를 당상관이 할 수 있었고요. 그 부속품으로 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려한데 아주 거기에 그 환을 달았는데 당상관은 금환을 달고요. 당하관은 은화를 다릅니다. 은환을요. 이렇게 당상관은 그 화려한 의복에서부터 위엄을 나타냈는데요. 그럼 실제 어떤 권한을 가졌을까요? 당상관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네. 첫째는 인사권입니다. 인사권은 매 3년마다 한 사람이 당상관 한 사람이 3사람씩 관리 후보를 추천할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권은 모든 관리가 다 갖는 건 아니고 특정한 관리, 예를 들면 뭐 오의도총부라든지 또는 저 지방의 관찰사, 수령, 그 직책에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군사 지휘권을 줍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표평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그 부하가 되는 사람에 대한 고가표를 쓸 권한이 있습니다. 이 당상관이 실제적으로는 어떤 대우를 누리게 되나요? 우선 자기 3대를 추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추적을 받고 또 자기의 경우는 뭐 2품 이상이 돼야 되는데 2품 이상이 되면은 시호가 내립니다. 시호가 내리고 또 신dob이라는 비석을 길가에 묘 있는 길가에 세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한번 당상관이 됐다고 하면 그 집안에 아주 대단한 영광이고 족보에서 대서특필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당상관직이 어느 정도 직위인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선조 때 유이춘이 쓴 미야밀기에 보면 여름엔 당상관에게 당시 아주 귀했던 얼음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이춘이 당상관이 된 뒤에 그의 아버지는 이조 참판, 할아버지는 좌승지, 증조 할아버지는 좌통례로 추증이 되어 실로 가문의 광영이 끝이 없다고 당시의 감격을 써놓았습니다. 가문의 광영이다. 유이춘 선생이 일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쓴 이 한마디가 당시 당상관이 어느 정도의 직위라는 걸 짐작하게 해주는데요. 그만큼 조선시대 당상관이 된다는 건 당대 최고의 권세와 명예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상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니까 이번에 더욱더 의혹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재산과 권력 그리고 명예까지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당상관 엄기손이 왜 홍길동과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결탁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번엔 당상관 엄기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상관 엄기손은 홍길동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면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홍길동의 음식물도 받아먹고 또 홍길동이 집을 사는데 주선해줬다지 않소? 분명히 홍길동과 내통하고 있었을 겁니다. 글쎄요, 그거야 인정상 보통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홍길동의 작물을 처리해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문체해서 정확히 밝혀내야 합니다. 홍길동과 내통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엄귀선. 그는 무공을 세워 당상관에 올랐다고 실록에 기록돼 있다. 그런 엄귀손이 홍길동의 와주인 것으로 밝혀진다. 결국 엄귀손에겐 남해로의 유배령이 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옥중에서 최후를 맞는다. 그렇다면 엄귀손은 왜 홍길동과 결탁한 걸까? 조선왕조 실록에 의하면 엄기손은 홍길동과 동조한 무리로서 산업을 경영을 도와주었고
홍길동의 작물을 숨겨주는 등 여러 가지 동조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엄기손이 당상관이란 영예로운 직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데에는 이시의 난과 여진족의 침입 방어 등 군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무관에 대한 푸대접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무관직의 차별 대우에 대한 불만 외에 또 다른 이유는 없는지 엄기손의 후손을 찾아봤다. 영월 엄씨 족보에 엄기손의 직위는 교관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그분이 그 적과에 내통이 있었다 해가지고 그분은 전혀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 관직이나 모든 것을 과거의 것을. 되도록이면 그 사람하고 연관을 안 지려는 것이지. 예. 만일 그때 법으로는 삼족을 미루니까 잘못하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멀리 하려고 해서 이것도 중간에 뭐 이렇게 됐지. 그 전에 전혀 이름 자체가 보도시 이름만 기록된 거예요. 이름. 그 엄기손이라는 사람이 당상관이고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그랬는데도 홍길동하고 왜 결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당시 그 집권 세력들의 말하자면 비정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나라가 바로 서야 한다는 그 양심 세력인데 홍길동이 그런 활동을 할 때 새로운 어떤 그 자기도 구상이 있었겠지. 새로운 구상. 실록에는 이를 추측할 만한 몇 가지 기록이 있다. 연산군 6년 엄기손을 변방으로 유배 보내면 적인들과 불측한 짓을 저질지 모른다는 당시 조정의 여론이 그 추측을 가능케 한다. 또 훗날 엄기손과 관련해서 탄핵을 받는 홍문관 부수찬 윤효빙은 어려서부터 엄기손 집에서 기거해온 인물이다. 엄기손이 윤효빙과 같은 문관을 키운 것은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분은 문과 출신이 아니고 무공을 세워서 당상관이 되었다 합니다. 조선시대는 문관 위주고 무관을 낮추는 쪽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개인적인 불만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홍길동이 추구하고 있는 그 의지, 즉 말하자면 부정한 관리들을 타도하고 또 세금을 과정하게 매기고 또 백정의 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벼슬을 못하게 하고 노비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아주 심한 불임을 받고 있는 이런 것을 타파하려고 일어날 적에 엄기손 개인도 이런 문제에 동조를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엄기손은 조정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꿈꾸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몇 가지의 행적들을 남겼습니다. 그러한 엄기손이 당시 도적들 중에 가장 그 세력이 컸던 홍길동과 결탁을 했다는 것은 뭔가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는 의지가 그들 마음속에 싹트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런지요. 이러한 추측을 가능케 하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홍길동은 일개 도적임에도 불구하고 의금부에서 다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의금부는 국사범, 그러니까 반역이나 역모 같은 정치적인 사건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홍길동 사건이 의금부에서 다뤄졌다면 홍길동의 활동이 단순한 도적 행위가 아니라 무언가 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홍길동을 그 이후 어떻게 처벌했다는 것은 실록 어디에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의금부에 잡혀 문초를 받던 홍길동은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실록에는 홍길동의 최후 행적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연산군 6년, 1500년 강도 홍길동이 잡혔다는 기록만이 있을 뿐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중종실록에는 강도 홍길동의 최후 행적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중종 18년 기록을 보면 순석이라는 큰 도적단의 무리를 서울로 옮기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 일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 홍길동의 옥사를 거울 삼아야 한다고 합니다. 당시 뭔가 문제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기록인데요. 증보 해동 이적에는 홍길동이 해외로 도망을 가 왕이 되었을 것이라고 해 더욱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홍길동은 어디로 갔을까요?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소의 설성경 교수는 오키나와, 그러니까 당시 유구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쪽 기록을 본다면 그 유구의 역사인 유양지를 보면 1500년을 전후한 그 약 110년 정도가 그 상진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정부와 그 주변에서 이민족 도레인이 그 지배를 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레인이란 것은 그 중국이거나 우리 쪽일 텐데 중국에서 그런 도레인을 보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홍길동 부대의 정착을 바로 그런 도레인의 주인공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 명나라 역사서에 의하면은 1547년 마숙이 이끄는 1000명의 무리가 신무기를 가지고 중국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몰라서 중국은 조선으로 보내고 조선 또한 조선 사람이 아니라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홍길동전에도 마숙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율도국을 정벌할 때 선봉장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요. 그렇다면 이 두 기록에 나오는 마숙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때의 정황으로 본다면 홍길동이 정착한 이후의 홍길동의 후속 부대들이 마숙으로 대표되는 무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그 홍길동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져 있었던 허균이 소설을 쓰면서 홍길동의 최측근을 마숙 부대로 표현을 한 걸로 본다면 그 중국 역사 기록과 허균의 기록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길동이 오키나와로 갔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명지대학교의 홍종필 교수는 오키나와에 남아있는 여러 유적들을 통해 홍길동이 오키나와로 갔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개인이 아니고 좀 나쁘게 말하면 한 무리를 이끌고 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성곽을 보면은 그 구메지마라고 하는 섬에 가면은 그 큰 구시가와라는 성이 있는데 그 성곽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성곽이 우리나라 성곽을 닮았습니다. 한 사람은 도저히 쌀 수 없는 성곽인데 그런 성곽이 구메지마에만도 3개나 있고 표류인 같으면 그런 큰 성을 오늘날도 큰 기증기를 써야 하는 그런 성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큰 무리, 대표적으로 해외에 나갔다고 하는 홍길동이라면은 그 데리고 간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했을 것이고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치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류의 방향을 살펴보면 홍길동 옥사가 있었던 겨울엔 해류가 조선에서 오키나와로 흐르기 때문에 홍길동은 이 해류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연산군 시대에는 조선과 오키나와 간의 무역선의 왕래가 빈번했고 불경을 구하기 위해서 오키나와 사신이 조선에 여러 차례 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당시 오키나와에 대한 사정이 조선에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홍길동이 오키나와의 50개의 섬 중에서 오키나와 본도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주변 섬을 점령했을 가능성은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조선과 오키나와와의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기록들은 이 홍길동이 오키나와로 갔으리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100년 뒤에 쓰여진 소설 홍길동전은 홍길동이 율도국으로 가서 왕이 된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설 속의 홍길동전의 율도국 그리고 실존 인물 홍길동이 갔다고 추정되어지는 오키나와 바로 율도국이 오키나와가 아니었을까요? 네, 몇 가지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실존 인물 홍길동이 오키나와로 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있음직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소설 속의 홍길동도 율도국이라는 섬나라로 가서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영실 씨가 얘기한 것처럼 소설 속의 율도국은 오키나와를 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건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실존 인물 홍길동과 소설 속의 홍길동이 상당히 많이 닮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홍길동이 잡히고 100여 년이 흐른 뒤에 쓰여진 홍길동전은 실존 인물 홍길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홍길동전은 서자로 태어난 홍길동이 활빈당을 만들어 의적으로 활동하다가 훗날 율도국으로 가서 왕이 된다는 내용으로
의적 홍길동의 활약상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홍길동전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택당집에 기록돼 있다. 허균의 18년 후배인 이식은 택당집에서 홍길동전은 허균이 썼다고 적고 있다. 허균이 홍길동전을 쓰게 된 것은 허균의 시대에 앞서서 그러한 그 중요한 역사 사건으로서 실제했었고 그것이 자기로서는 그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해서 소설을 썼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작중에서도 보면은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대목도 있는데 가령 그 관인의 의장을 하고 다니는 일 이런 것은 실제 사실하고 일치합니다. 그럼 허균은 왜 홍길동전을 썼을까? 허균은 당대 뛰어난 문장가인 허엽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리고 조선시대 손꼽히는 여류시인 헌안서른은 허균의 누이였다. 이렇듯 문인 집안에서 태어난 허균은 어려서부터 시문에 뛰어난 재주를 보였다. 허균은 26세 문과에 급제해 벼슬길에 올랐다. 그리고 이후 800여 편의 시문을 남겼다. 그중 허균의 대표작이 홍길동전이다. 그럼 실존인물 홍길동을 모델로 했다는 홍길동전은 어떻게 쓰여졌을까? 허균은 41살에 공주 목사로 있었다. 공주는 홍길동 산성을 비롯한 홍길동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곳이다. 허균이 이곳에서 홍길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이곳에서 허균은 서자들과 자주 어울렸다. 그리고 그 이후로 파직까지 당한 허균은 서자들의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허균은 외가가 있던 강릉으로 피신했다. 그리고 이곳에 있던 애일당에서 글을 쓰는 데 전념했다. 이때부터 애일당 뒷산의 이름인 교산을 따서 자신의 호를 교산이라 했다. 애일당 뒷산에는 허균을 추모하는 시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곳에서는 멀리 바닷가가 보인다. 거기에는 허균이 자주 찾았다는 교문함이 있다. 이즘 허균은 홍길동전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호민론과 유제론에 젖어 있었다. 호민론은 백성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 임금도 존재하고 벼슬아치도 존재하는 것이다. 만약 백성을 위하지 않으면 백성 스스로가 임금이나 벼슬아치를 쫓아낸다. 즉 말하자면 혁명론입니다. 또 유제론은 사람은 누구나 하늘이 낼 적에 재주를 양반이나 귀족이라고 해서 더 많이 주고 천한 백정의 아들이라 해서 적게 주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똑같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것을 철저하게 타파해야 한다. 그런데 실천적으로 이를 얘기했죠. 그런데 이것을 일반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 지은 것이 곧 홍길동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허균은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홍길동전을 썼습니다. 또 그 홍길동전이 많이 읽히게 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홍길동이란 이름 석자가 서서히 기억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홍길동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도 자주 홍길동이란 이름을 보고 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요. 동사무소나 은행 같은 데 서류 견본을 보면 열의 9은 홍길동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왜 모든 서류 견본에는 홍길동이라고 쓰여 있을까요? 500년 전 실존인물 홍길동이 활동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홍길동이 우리 곁에 어떻게 남아있게 됐는지 그 과정을 살펴봅니다. 은행이나 동사무소에 가면 늘 만나게 되는 낯익은 이름, 바로 홍길동이다. 언제부터인가 홍길동은 우리 한국 사람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다. 누가 저기 홍길동이라는 이름 썼어요? 제가 썼는데요. 왜 그렇게 썼습니까? 가장 평범하게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뭐 쉬우니까 부르기 쉽고 의미하기가 쉽고. 예전부터 이렇게 홍길동 이렇게 쉽게 쓰지 않았었어요? 쉽게 다가와요. 무슨 뭐 태기 이황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서민적이라서 친근감이 있어서 쓰는 것 같아요. 홍길동은
언제부터 그리고 왜 우리의 마음속에 쉽고 평범한 이름으로 자리하게 됐을까? 선조실록에 의하면 홍길동은 처음엔 욕을 할 때 자주 거론되던 이름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이름은 점차 잊혀져 갔다. 그러던 것이 소설 홍길동전이 나오면서 홍길동이란 이름은 우리에게 새로이 기억됐다. 홍길동전이 소설로 만들어져 가지고 특히 이제 언문 소설로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 당시에는 베껴서 읽었어요. 그런 속에서 그들은 홍길동이 아주 강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탐관 오리들을 징치하고 부정한 벼슬아치들을 아주 참 깨부시고 그래서 마지막 병조판서까지 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특히 소외됐던 사람들, 서자들 이런 사람들은 통쾌감을 느끼게 되죠. 그 이후 홍길동은 서서히 정의의 인물로 기억됐다. 성호 사설에 의하면 당시 아이들의 맹세하는 말에 홍길동이란 이름이 쓰였고 큰 규모의 도적단들이 홍길동에게 산채를 물려받았다고 자랑하는 내용이 한문 단편에 나오기도 했다. 홍길동전이 조선 후기에 와서 이게 인쇄로 찍어내게 됐습니다. 이럴 적에는 더욱 광범위하게 퍼져가지고 개개인들이 이걸 읽고는 홍길동전을 이제는 도둑이니 의적이니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아주 똑똑하고 잘난 놈 이렇게 이미지가 굳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홍길동 하면은 자기 이름을 오히려 길동이라 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은 어떤가? 서점에 나와 있는 홍길동 만화와 동화책은 20여 종에 달한다. 만화책만이 아니다. 못 말리는 홍길동이라는 제목의 뮤지컬이 무대에 올려지기도 했고 홍길동을 소재로 한 만화 영화도 있다. 홍길동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이 읽히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홍길동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겁니까? 동해번쩍 서해번쩍. 홍길동이 의적이라고 봐야죠. 의적,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악을 무찌르는. 옛날에 불쌍한 서민들의 편에 서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위해서 그래 그거 떠오르죠. 그 일종의 뭐 홍길동이라면 정의의 사나이. 홍길동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의적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가장 친근한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다. 거리에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처럼 홍길동은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이름입니다. 장성과 강릉 두 지방에서 홍길동을 그 지역의 상징으로 삼으려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홍길동은 연산군 때 활동하던 도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적이 어떻게 우리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남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실존인물 홍길동이 100년 후에 소설로 그려지고 그것이 널리 읽히면서부터 홍길동이란 이름 석자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서서히 의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 때문입니다. 홍길동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마음속에 살아남게 된 건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부정과 비리가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일 것입니다. TV 조선왕조실록 여기서 마칩니다.